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돼요. 민주노총 조합원이 제1노총 돼가지고 100만 명 넘으니까 뿌듯해? 적어도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이름으로다가 할 경우에는 노선이나 이념이 아니라 기본선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서 해야 돼. 이런 거는 있잖아요. 그냥 민주노총에 퇴출시키든지 민주노총 총연맹에서 이건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노조 쟁취하여 노동해방 앞당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문화역사연구회가 아니라 역사문화연구회 이용길입니다. 이 무대 오른쪽에 이한열 열사가 이렇게 계시는군요. 그리고 제가 봐서 인터넷을 보면 모두 다 잘 될 거야. 미얀마 격려 연대 메시지입니다. 그 뒤로 무대 가운데 34년이군요. 이한열 열사가 김영에게 하신 이후에 34년이 지나고 우리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투쟁을 응원하고 함께 연대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에 많은 민중들 중에 확대하면 저도 만장을 들었었던 저 뒤편쯤 어디에 있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충남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와 충청남도가 함께 유월항쟁 34주년을 이렇게 규모 있고 뜻깊고 그리고 정중하게 함께 치를 수 있어서 정말로 기껍습니다. 전장군 이사장님과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께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념식을 하면서 이 기념식이 그냥 지난 이야기를 해보는 그야말로 기념이 아니라 기념했는데 그럼 어떡할 건가 라고 하는 오늘의 메시지도 제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는 미얀마 응원, 지원, 연대 마스크를 제가 쓰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구호로 현수막에 표로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으로 모두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한번 외쳐보면 좋겠지요? 지사님 어떠세요? 예, 제가 앞 선창하겠습니다. 모두 다 잘 될 거야! 그렇습니다. 제가 천안고등학교를 73년도 졸업했을 때에는 박정희 유신 독재가 마지막 기승을 비르던 긴급조치 시대였습니다. 74년도 대학교 가니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데모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군대에 소위 끌려갔는데 78년도 제대를 하고 79년도 학교로 돌아오니까 80년대 다시 서울에 봅니다. 대학교 교정에 탱크가 들어왔었던 엄혹한 시절 또 데모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5월 17일 12시에 전국으로 계엄이 확대될 때 겁나서 도망갔어요. 가을까지 10월에 농사 짓다가 슬그머니 나왔지요. 그리고 84년도 지역에 직장을 잡아갖고 내려와서 86년도에 장가를 들었는데 87년도에 또 유월항쟁 또 데모에 나왔어요. 80년부터 7, 8년 동안 광주를 찾아가는 일이 하나의 전투였어요. 광주 학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어요. 87년도 유월항쟁 서울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전투경찰을 포함한 공권력이 완전히 마비되어 서버리는 상황까지 가서야 전두환 일당은 두 손을 들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6.29 선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6월 항쟁 87년 6월입니다. 87년 6월에 우리는 승리를 했습니다. 87년 6월의 승리의 성과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나라들의 민중들에게 손을 내밀고 응원을 하고 격려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랑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과연 만족할 만한가? 더 행복한가? 더 행복하려면 지금 행복해야 더 행복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행복한가? 이거를 되물어보고 점검해보고 나가야 할 바를 밝히는 것이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해구를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6월 달에 민중항쟁이 이어서 7, 8, 9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납니다. 그 천홍성 같은 현대 자본이 균열음이 생기면서 노동조합 깃발을 올린 7, 8, 9 노동자 대투쟁입니다. 6월 항쟁은 정책 민주주의를 일정 정도 향상시켰습니다. 적어도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니까는요. 평화적 정권 교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전 국민이 촛불 들어갖고 끌어내리고 대통령 둘씩 진영에 보내는 나라, 민주주의 국가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두 가지, 정치적 절차적 민주주의가 향상됐고 진전된 것이 경제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가져왔는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6월 항쟁은 두 가지로 평가되어야 됩니다. 정치적 민주주의, 권력자를 시민들이, 국민들이 주권자가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바꿔내고 있죠. 또 하나는 그 체제 내에서 우리 시민들이, 노동자, 농민들이, 서민들이 행복한가? 이건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7년 6월 항쟁은 6월 달이 정책 민주주의와 7월, 8월, 9월 달에 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동시에 되지 않으면 이거는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고발합니다. 작년도 우리나라 통계청 공식 발표입니다. 산업재해로 죽은 노동자들이 2063명입니다. 그중에 사고로 882명이 크레인에 깔려 죽고 도로에서 센 물에 녹아 죽고 크레인이 넘어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2천만 노동자 중에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이들이 253만 명입니다. 작년 통계청 발표예요. 전체 노동의 12.5%입니다. 이것은 한결같이 수십 년 동안 10%에서 1% 빠지거나 10%에 1% 높아집니다. 이런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주로 50% 전후 아니면 80%, 90%까지가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10%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극단적으로 억제돼 있고 노동자의 삶이 극단적으로 자본에 탄압하여 있다. 이거를 방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 한다고 하는 것은 일상활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활동으로 조합활동하는 게 아니라 전투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민주노총이 앞장서 있다고 아주 과격한 노동조합을 할 수뿐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34주년 87년 6월 항쟁을 맞이하면서 34년 전에 적어도 권력자는 국민의 손으로 바꾼다. 시민이 안 되면 끌어낸다. 이것이 일정 정도 역사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로 그 체제 내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삶의 질이 그만큼 향상되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그것이 미얀마의 우리의 연대에 손을 내미는 우리의 양심이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살 수 있어. 이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지난번 5.18 도청에서의 행사에 참석을 했었고 오늘 6월 항쟁 기념식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진전되고 또 이만큼 발전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있고 도와 시에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34년 오늘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그 거대한 항쟁의 역사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함께 성찰하고 그리고 함께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한 발 나가는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두 다 잘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모두가 잘 되겠지요?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다가 사실은 유월항쟁 때 기념식 때 한번 하라고 하고 이제 푸념 섞인 얘기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노동자인 나로서 그리고 노동자인 여러분들과 얘기해야 될 우리의 민주주의를 그날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그걸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마 형식적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그거 어떨지 모르겠어요. 30대 국민의 대표가 정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불확정하나 그래도 5월이면 4월달에 4.19 5월달에 5.18 6월달에 6월항쟁까지를 경과하면서 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예를 들어서 87년 이전에 전두환, 노태우 또는 박정희 아니면 뭐 이승만 같은 이런 군부 독재 상황이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더 닥칠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경험축으로 보아서 좀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일정 정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민주주의는 내가 아까 언급을 한 대로 민주주의가 상당 정도 고양된 성숙된 나라에 살고 있는 이 국민들, 난 국민이란 말이 정말 싫어요. 국가란 말에 대해서도 불편해. 국가는 기본적으로 폭력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민들, 민중들의 삶은 어떤 건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난 허구라는 생각이에요. 민주주의 기본적으로 권력자를 우리가 뽑는 거잖아요. 권력자를. 그래서 뭐 기본권이 어쩌고 자유가 어떻고 평등이 어떻고 다수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적 토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생각에 민주노총 조합원인 우들에게 이 시대에 우리를 강제하거나 우리의 권력자는 우리 노동자들의 주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심각한 의심을 갖고 살고 있어요. 물론 민주노총의 그 아주 지난한 역사에 대해서 자랑스러움도 갖고 있지만 또한 내가 쓴소리를 또 한마디 하려고 생각하고 지금 왔어요. 87년 6월항쟁 얘기할 때 6월달 얘기를 해요. 6월달 6.29 선언을 획득해내는 6월달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한다고. 근데 6월달에 데모했었던 청년들 한 30여 년 지나는 과정에서 사실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까지 꽤 권력의 중앙에 진출해 있어. 여당의 뭐 주요 인사들부터 해가지고 이들이 6월항쟁의 세례를 받았었던 인사들이에요. 그때 투옥도 내고 학생운동하면서 앞장서 있었던 이들이 이를테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고 원내 여당 대표도 하고 이렇게 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일은 이명박 박근혜를 지금 징역에 넣고 사는 국민들이에요. 대통령 전직 대통령 2명을 지금 감옥에 넣어놓고 사는 백성들이라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 4년 지나는 동안 현재의 정치 상황은 그 상황을 잃어버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금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그때 30년 전, 33, 4년 전에 민주주의에 있었던 세력들이 상당히 그래도 정치 권력 핵심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이런 모양 그 형식적으로 보아서도 상당히 진전이 됐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권력의 속성이 어떤가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정당하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보수정당의 차이를 우리서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형식적 민주주의 이외에
본질적 경제적 민주주의의 차이를 나는 발견할 수가 없고, 그 부분은 내가 지금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87년 6월 달과 87년 7, 8, 9에 이루어졌었던 6월 학령 전체의 내용 중에 7, 8, 9 투쟁의 의제가 실제로 우리 사회에 세월이 한 세대 간 것만큼 정치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에 성숙된 것만큼이 아니라 그 정도를 따라가기는커녕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채워지지 않는 정도로 7, 8, 9 대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제출했었던 경제적 민주주의 문제는 지금은 뭐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처럼 또 다른 문제. 그러면 그 데모해갖고 대통령 몇 명 바꿔갖고서 이게 민주정부인지 국민의 정부인지 문재인 정부인지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경제적 민주주의는 허울뿐인 상태 속에서 거의 자본이 노동자들의 삶을 쥐락펴락하거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시대에 민주주의 얘기를 하면서 구가할 수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동조합을 그 87년 노동자 대투쟁하던 그 시기에 아주 그 인기 있는 구호가 두 개 있어요. 그도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바뀌어 있겠지만 한동안은 비정규직 철폐 투쟁 막 이런 게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었잖아요. 근데 87년 7, 8, 9 노동자 대투쟁의 이 세례 속에서 민주노조 정치 투쟁을 하거나 신생노동조합을 만들 때 그때의 아주 기본적인 구호는 민주노조 쟁취에서 노동해방 앞당기자였었어. 아주 교과서적인 구호였어. 그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임단협 할 때 가장 인기 좋았었던 그 구호는 뭐 돈 많이 올리자라는 거였는데 그때 인기가 좋았었던 구호는 뭐냐면 임금 인상 쟁취해서 아내에게 사랑받자. 뭐 이런 아주 느낌이 파고는 구호예요. 지금은 좀 그 아내에게 사랑받자 이런 말이 가정 경제나 사회 경제로 봐서 맞지 않는 말이 있으나 그때 당시에는 하나의 노동자가 한 가게를 상당 부분 책임져야 되는 87년 10월에는 아주 애절한 노동자들의 요구였었어요. 노동해방 앞당기자라고 했을 경우에 노동해방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노동해방 앞당기자라고 하는 이 구호, 기본적인 구호는 지금 우리 시기에도 우리들이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자 일반이 공유하거나 지향하는 데에 아주 1번을 올려야 될 구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고전적이어서 이제 꼰대 소리들을 늙은 노동자들 이야기 아니고 노동해방이라고 했을 경우에 노동해방 뭐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으로 얘기도 하고 막 별 얘기도 다 하지만 해방이란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식민상태라는 거 아니에요. 8.15 때 해방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해방, 무엇으로부터 풀려났다는 거거든요. 무엇으로부터. 얼어 있었던 게 녹았다 이 말인데 노동해방이라는 말은 그 노동자들이 뭐로부터 식민 지배 상태라는 말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로부터 해방되자라고 하는 구호가 나온 거는 노동자들이 뭔가 착취와 탄압과 지배와 억압과 식민 지배 상태에 있는데 이걸 깨자! 이런 말이 노동해방인데 구체적으로 뭐 같아요? 노동해방. 예? 지향이 이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문제이고 노동해방이라고 했을 경우에 무엇으로부터 해당되느냐, 무엇으로부터 해야 되라고 그 노동자들의 해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느라고 할 경우에 아까 얘기한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하나는 정치적 지배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정치적 자유. 노동자들이 정치적 자유를. 또 하나는 경제적 궁핍과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인 것이죠. 경제적 자유. 내가 내 인격과 기본권을 지키면서 내 자유의지에 살 수 있는 정적 해방.
어떤 새끼가 나보고 좌라 가라 우로 가라 머리 깎아라 이따 얘기 안 들어도 되는 이런 정치적 자유. 권력자를 내가 선택해서 찍을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이 정치적 자유에다가 적어도 내가 인간적으로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적 토대 획득, 경제적 자유. 그래서 노동 해방을 이야기할 때는 구체적으로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고 싶다는 거하고, 하나는 이제 좀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자들 일반이 이 산업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끊임없이 착취당하고 탄압당하는 이런 정책 조건으로부터의 해방뿐만이 아니라 먹고 살 수 있어서 내 기본적인 경제적 자유를 획득해야 된다는 두 가지 내용이 함축적으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 요구가 노동 누구에게나 일반 시민 또 뭐 어차피 국민이라고 해봅시다. 국민 전체 일반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노동자 일반에게 이 말은 정당하다라는 걸 여러분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건 정당하다. 어떤 놈들이 노동조합하거나 특히 민주노총 그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조직 이기주의니 지배층만 불리려고 하니 노동자들이 남의 공동선에 대해서 눈여겨볼 줄 모른다느니 이런 비난과 구박을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사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혹독한 조건 속에서 싸우다 보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 조합원 좀 해보려고 한다면 이건 과격폭력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어용이 될 바에는 안 하는 거 안 하면 많은 것이고. 그러면 노동자들에게 노동자 계급 일반이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움을 집단적으로 주장하는 게 정당성은 그건 민주주의의 원리예요. 민주주의 작동 원리가 뭐야 그거? 어떤 놈 한 놈이 배불르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어떤 놈 한 놈이 다수의 의사를 대변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노동자들이 지금 현재 조직률이 12% 정도 된다는데 250만 명이라고 내가 그 데이터를 봤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한다면 노동자들 2천만 노동자 얘기하거든요 지금 2천만 노동자라고. 그냥 노동자 그 한 명 한 명을 따져 2천만 노동자야. 지금은 민주노총 부양가족 숫자를 계산하는가요? 그래서 민주노총 그 막 임금 인상률 발표하고 그럴 때 지금 상황은 모르지만 내가 그 본부장하고 그럴 때는 민주노총 조합원 평균 부양가족 숫자가 2.53명이다. 막 이렇게 갖고 민주노총 조합원이 뭐 얼마면 얼마가 저기 그 최저 생계비다 막 이렇게 계산해서 사회적 발표를 하고 그걸 그 각 단위 노조에서 사업장에 반영해서 하자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부양가족 숫자가 몇 명인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결혼했으면 기본적으로 한 명을 부양해야 돼. 함께 부양하기도 하지만 부모를 포함한 자녀를 포함한 그 배우자까지를 포함한 남녀노동자를 포함해 갖고 예를 들어서 직접적 생계 이해관계자가 나는 한 명 이상이라고 최소한도 한 명 이상이라고 그냥 평택 이야기를 해보면 이 말은 데이터를 정확하지 않게 해서 무책임하긴 합니다만 그러면 2천만 명이 4천만 명이 영향권 있는 사람. 그러면 전체 우리나라 그 국민 전체 중에서 적어도 노동자들과 노동자들의 경제적 조건 속에서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체 프로테이지가 적어도 우리 사회에 최소 70% 80%는 된다라고 어림잡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민주노총 당시에 부양가족 숫자를 가지고 막 데이터를 정확히 해갖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상황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사회의 절대 다수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사회 구성원의 노동자들과 노동자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는 그 전체 구성원으로 봐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절대 다수를 숫자하는 것이 노동자들이라고. 민주노총 130~140만, 한국노총 120만, 합쳐 253만 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 일반들의 문제가 임금 노동자와 다른 시민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숫자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노동자 일반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자유롭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그 다수결 원리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동자들 문제를 조직 노동자 중에서 싸우려고 덤비는 새끼들의 문제로만 삼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결정적인 함정이에요. 결과적으로는 87년 6월 달에 정치적 민주주의를 얘기했었던 6월 항쟁의 실질적 과제가 권력자를 내 손으로 뽑아 안 되면 끌어내려 징역 보내.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6월 항쟁이 아니라 87년 7, 8, 9 노동자 대투쟁에서 얘기했었던 경제적 자유의 획득, 경제적 평등의 실현, 이 문제에는 우리 사회는 사실상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있거나 오히려 더 거꾸로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의 내용적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민주노총 동지들이 예를 들어서 다소 이런저런 평화도 받고 과격하다고 욕도 먹고 하고 있지만 나는 정말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서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노동운동에 임하라는 그런 당부를 그냥 괜히 나도 민주노총 조합원이었으니까 현재도 조합원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 원리로 보아가지고 민주주의의 발달 과정으로 보아서 그것이 진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는 현재 이건 최근 얘기예요. 최근 얘기. 근데 여기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 대로 진보 언론이라고 깜냥하는 경향신문에서 연일 내리 쓰는 기사 중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조합원이 12%가 돼가지고서 조합원 전체 숫자가 253명이니까 괄목할 만한 조합원 숫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거를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 몇 번을 읽어봤어요. 이렇게 무식한 새끼들이 있는 거죠. 도대체. 아니 10%라고 하는 이 마지노선을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이 돌파한 적은 있잖아요. 87년 789 이후에 1년의 뿐이 없어요. 법에 정해진 것처럼 10%라고.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돼요. 민주노총 조합원이 제1노총 돼가지고 100만 명 넘으니까 뿌듯해? 웃기는 소리도 하지 마시오. 전체 우리나라 노동조합 중에서 조직률은 통계청 발표로 12.5%라고. 응? 10%에서 빠지면 9%고 늘어나면 11%, 12%가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에요. 그것도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해가지고. 도대체 난 그렇게 뒤도록 싸우고 열사도 많고 그냥 막 때마다 데모를 해대키고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응? 노동자 조직률이 거의 딱 10%로 규정돼서 응? 해방 이후에 지금 70년 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나는 해석이 안 돼요. 정말. 뒤죽에 싸웠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 무식한 기사 새끼들이 말이야. 예? 조합원이 막 예를 들면은 뭐 100만 명, 뭐 150만 명에서 253만 명이 됐으니까 괄목하게 조합원 숫자가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62.6%가 양대 노총이 내 삶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적어도 이게 사실대로 얘기하려면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이 조합을 만들어갖고 해보려고 했을 때에 현재가 어떻고 어떤 노력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자본 중심의 이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싸우든 안 싸우든 10%를 넘어가지 못하는 이 노동자들의 상태도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노동법에 규정된 자기 권리마저도 사업장 내에 실현되지 않는 조건에 253만 명 노동자들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현재의 진보 언론에 돼요. 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해가지고 조직노동자들이 현재 자기 조건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성찰하고 저기를 해준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의 공동체에 살고 있으면서 노동자들은 군부 독재 시기보다도 더 혹독한 자본 독재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내 결론이에요. 박정희 때는 박정희 욕하면 징역 같지만 지금 자본 독재 시기에는 조합원 해보고 싶어도 10명 중에 9명은 접근을 못하고 노동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2.6%라고 그나마 진보 언론은 경향 같은 데서 뻐젓이 일면에 시커먼 글씨 써놓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려고 할 경우에 87년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도 아주 단순해요. 6월 달에 정책 민주주의와 7, 8, 9 노동자 대투쟁에서 지휘했었던 경제적인 민주주의에 대해 함께 얘기하지 않으면 사기예요. 마치 노동해방을 얘기할 때 정치적으로 자유를 동시에 내 인격을 유지할 정도의 경제적 자유와 평등을 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지 않는 이 사회는 기형적이고 노동자들에게는 혹독한 자본 독재 시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민주화 운동의 어제와 오늘 이야기하라고 하면, 어제는 연락에 대면하고 싸워서 몇 명들이 권력을 중심부에 갖고 대통령도 하고 뭐 어쩌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7, 8, 9 노동자 대투쟁으로 제기했었던 경제적 민주주의의 주역들,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해보려고 하면은 100만 명 꼴랑 넘어가니까 굉장히 제1노조들이 된 것처럼 착각 속에 살고 있고, 노동자 조직률은 여전히 법에 정한 듯이 10% 아래 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1% 이 수준을 걷고 있는 것이 현실. 나는 민주노총 이후에 진보정당운동, 민주노총 대대에서 결정한 거예요. 나는 당시에 대의원이었었고 해고된 노동자였었고, 민주노총이 대대에서 독자적 정치 세력화를 결정을 하고 대통령 후보 내고 민주노동당 만들면 그 조합원이 해고되었고 갈 데 없는데 그 당 활동하는 게 그냥 아주 기본이잖아요. 그 정당운동을 했다고. 꼴랑 망했죠. 민주노총이 이번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아마 정치 방침을 결정하지 못할 거니까 민주노총의 정치 세력화는 망한 거지. 아프게 지적을 할 게, 요새 뉴스 신문 보면 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김종익인가? 김용익이 단식 타는 딱 기사가 일면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러고 그 기사 내용에 딱 보면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화를 반대해요. 건강보험공단 노조 민주노총이잖아요. 몇 년 전에 합쳐가지고서 민주노총 들어와서 거대내도 들어왔다고 아주 박수치고 난리 났었죠. 왜 민주노총에서 건강보험 노동조합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노무현 보수정당의 정부에서조차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총 소속 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 반대를 하냐고, 이거를. 거기서 피켓팅 들고 있던 사진 보니까, 기사 보니까. 거기에서 사형제 대표라고 하는 새끼는 둘이 이렇게 노노 싸움 돼갖고 안 되겠으니까 둘이 와서 나랑 얘기하자고 밥 굽고 앉아있어. 난 정말 꼴보기 싫어.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세세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안 봤어요. 항공사 지난해 싸움 내용이나 아니면 전교조 내용으로 보아서 추측하는 바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이름으로다가 할 경우에는 노선이나 이념이 아니라 기본선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서 해야 돼. 이런 거는 있잖아요. 그냥 민주노총에 퇴출시키든지 민주노총 총연맹에서 이건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고 어디 가서 민주노총 가서 지지해달라고 펴달라고 했어요. 전교조도 마찬가지. 전교조 기간제 노조 가지고서 기간제 선생님들 그 고용 문제 가지고서 싸울 때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연대하지 않았어요. 내가 전교조 선생 새끼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교단에 앉아 교통에 서가지고서 학생들한테 선생 노릇을 하겠냐고. 같은 교실에서 정규직 전교조 선생님하고 기간제 선생님이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제에 대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오히려 연대하지 않거나 아니면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전교조 교사들에게 학생들이 뭘 내오겠어? 그것도 민주노총이. 민주노총 내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와 제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얘기도 없어요. 나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인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 그들의 경제적 자유의 획득이, 그들의 노동 해방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인 다수결 원칙으로 봐갖고 아주 정당하다. 어떤 놈도 노동자들이 자기 이해관계 말고 이익에만 몰두돼 갖고 맨날 데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온당치 않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할 수 있으나 적어도 우리 계급 내에 불평등은 있을 수 있고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건 있을 수 있으나 비정규직도 있고 현실적으로 정규직도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자기 원칙적 관점에 대해서 이걸 망각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보험노조 파업할 때 우리가 얼마나 몸대고 마음대고 했습니까? 뒤지도록 싸웠다고요. 근데 결국은 민주노총의 대기업 노조로 들어가고서는 사용자 앞에서 노노싸움을 벌여가지고 이사장이 밥 굶는 조건을 만드는 민주노총에 이게 되게 맞는 거예요. 나는 현대자동차에서 조합하면서 울산 지역이 노동운동의 메카라고 그러면서 충청도에서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부러웠었어요. 그냥 막 지역을 장악하잖아. 그리고 거기서 또 잘하면 국회의원도 막 돼. 구청장도 되고. 충청도에서 이건 뭐 그냥 뒤지라게 해봐야 무슨 뭐 시의원 한 명 못 만들어 이거 사실은. 응? 그냥 부러웠어. 나중에 여러분 아마 태화강 울산시에서 태화강에 수영대회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될 거예요. 열어야 됐어요. 울산시에서 그 주최해가지고 태화강변에서 전국 수영대회를 한다고. 수영대회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물을 마셔도 지장이 없을 만큼 수질이 좋아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태화강 수질을 누가 그걸 개선시키는지 압니까? 민주노총 출신 국회의원이 발언한 적이 있어요? 이가병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동구청장을 하고 민주노동당 때 북구청장 조승수까지 했었는데 그들이 태화강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거나 예산 만들어갖고 해본 적이 있나요? 민주노총의 주력군이었었던 현충련 조합원들은 현대그룹 내에서 현대자부를 상대로 해갖고 정경 퇴진운동을 틀면서 자기들의 사업장 내의 권리와
그리고 임금과 복지를 향상시켰어요. 대학교 학자금까지도 내 애들도 기업에서 내 애들 둘 대학교 학자금 냈어요. 그러나 자기가 일하고 있는 노동의 현장인 현대자동차, 현대엔진, 미포조선 등에서 그들이 공장 굴뚝을 통해서 또는 지하수를 통해 갖고 공기와 바다와 태와 강을 더럽힐 때 현총련 이름으로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이름으로 단 한마디도 한 기억이 없어요. 심지어는 민주노동당을 만들어 가지고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울산의 태화강을 갖다가 환경 수질을 개선해 가지고서 수용대를 개최한 울산시의 권력은 안타깝게도 한나라당 시장이었어요. 한나라당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울산 현대자본의 정책 동맹자들인 이 국민의힘, 신한국당, 한나라당 앞뒤는 모르겠어요. 그 정치 세력들이 결국은 태화강을 수질을 개선해갖고 거기서 수용대 해갖고 또 돈을 또 번다고요.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발언하지 않는 발언할 줄을 모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정치적으로 지지받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사실 울산에서 여러 차례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울산에 있는 활동가들도 중구난방으로 정치적 자기 진로를 찾아가고 헤매고 있고 지금은 이제 다 와해되어 있는 이런 상태. 지금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노동조합 활동, 우리 시대의 노동운동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합당하고 정당하다. 계급적으로. 다수인 노동자들이 정치적 해방뿐만 아니라 경제적 해방을 획득하는 것은 그것이 온당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최소한도 민주노총 또는 노동자 개혁까지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노총 내에서 연대에 대한 기본적인 자기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부 성원들뿐만 아니라 외부를 설득하거나 지지를 호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정규직, 비정규직으로다가 설명되지 않는 내부의 질적 변화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나는 플랫폼 노동자라는 이런 그에 대해서 사실은 감이 오지 않아요.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단협을 맺어야 되고 노동법이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대해서 나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민주노총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정당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789 노동자 대투쟁의 대의와 적합한 우리의 진로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내부의 기율에 대해서는 확보가 돼야 됩니다. 민주노총 충남본부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울산의 현총련 같은 그런 공공선, 자기 노동의 과정으로부터 생기는 반사회적 조건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정치적으로 자리 잡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우리는 실패로부터 오는 경험을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되겠죠. 저는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회가 예를 들면 노동자들의 문제든 농민의 문제든 노동자들 문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이런 걸 포괄해가지고 지금 민주노총이 이 산별 전환, 정부에서도 이제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를 하잖아요. 산별 전환이 부득불 우리가 닥쳐야 될 현재 이 당면 과제로 오는 상태 속에서 제안을 하나 한다고 한다면 그냥 정의로운 산별 전환을 주장을 하면서 노동자들이 예를 들어서 불리함 없이
정의롭게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함과 동시에 우리 시대 한 세대 이내에 당면하게 닥쳐올 재앙으로 보이는 기후위기, 기후재난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자기 발언을 명쾌하게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해요. 울산 현충년 그 강력한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공장 노동자들이 자기 공장에서 굴뚝에 그 매연이 나가고 하수구로 오염물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발언을 했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여러 차례 해봐요. 내가 민주노총 본부장 마치고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을 창립해서 초대 의장이었는데 그때 환경운동연합 의장하니까 우리 조합원들은 이용길 이제 노조 그만하고 이제 시민운동한대라고 빈축을 산대요. 환경운동연합 의장하면서 내 차에다 비커를 들고 다녔어. 비커를. 공장 바깥에 나가는 하수구 물 있으면 사람이 보는 데서 내가 떠갖고 하면 쫓아와요. 쫓아와가지고 어디서 뭐하냐 시시콜콜 물어봐요.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정확하게. 이건 어디 가서 뭐 할 거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거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줘요. 사업장 내부에서 노사관계가 불편한 사업장 같은 경우를 내가 여러 차례 시범한 적이 있어요. 내부에 매우 성공했었던 사업장도 있어요. 결국은 노사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공동대응하는 거를 단협의 환경협의로 맺고서 마무리 졌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한다면 민주노총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 충남본부에서 기후위기 관련 특별위원 같은 걸 선언해서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충남에서 이 발언을 해나가는 거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충청남도 도민들 같은 경우에 일상적인 이 막 그 미세먼지와 전국적으로 봐서도 오염도가 높은 공해물질에 뒤덮여 살고 있어요. 지도 보면 늘 충남 지역이 가장 나빠요. 화력발전소가 집중돼 있고 황해가 중국의 황사가 직접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 나간다는 양성조도 제대로 발언하거나 영양가 있는 대책을 세운 적이 없어요.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자기 입장을 가지고 제기를 하고 사업장 내에서 발언을 하면 그래도 민주노총이 갖고 있는 우리의 정당성과 보편성에 대한 정치적 그 확장성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 경험을 하면서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내 말이 뭐 좀 도움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이렇게 다시 복귀해서 이렇게 살면서 내가 지난번 대대 때 민주노총 조합원인 것이 나의 정체성이요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현재 민주노총이 적어도 합당한 자기 대접을 받기를 바랄 뿐더러 합당한 대접을 받을 자기 모습을 만들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이 길었죠? 마무리하면 됩니까? 네? 길지 않았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혹시 좀 뭐 그건 아닙니다. 또는 몸 얘기를 질문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식사하러 가시나요? 네? 식사하러 가시면 식사하면서 얘기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지금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그럼. 아니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 관련해가지고 저 고민이 요즘 특히나 많은데요. 네. 말씀하신 부분 예를 들어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 문제가 네. 있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특히나 이제 그 민주노총 관련해가지고 새정치남본부 노동 관련한 부서비라던가 추진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요구로 올라오면 자기들은 도배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사실은 일반적으로 하시거든요. 화력발전소에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석탄화력 발전소 관련해서 2리터고 그게 없어지는 문제 관련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니, 이거는 사실 좀 쉬운 문제예요. 사실 두산중공업에서 보이는 거고 일반적으로 워낙 많이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문제고 그럼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제를 알 수 있는데 또 역으로 얘기하면 요즘에는 금속노조
차에서 이제 그 친환경차, 어쨌든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에서의 뭐 이런 얘기들을 쭉 들어봤는데 이제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얘기는 안 싸우려고 그러는구나 이 생각이 확 들어요. 사실 이제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 보이고 이게. 근데 사실 그러면 민주노총에서 잘 안 싸우면 어쨌든 간에 자본은 10년 정도 내에는 뭐 전기차로 가야 될 거잖아요. 이게 그런 과정에서 민주노총 뭐 정규직 조합원들이야 그 협약 통해가지고 자연감소 인원도 있을 테니 전환 배치를 하던 뭐 어떻게든 간에 과정에서 고용을 보장받는다고 얘기하면 사실은 그거에 대한 부품사, 아산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 부품사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하청들이 있고 이런 구조에서 그 사람들은 정말 다 관둬야 되겠구나. 부품이 엄청나게 줄어버리기 때문에 3분의 1은 인력이 감소할 텐데 이거에 대한 대응이 민주노총이 그만두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하는 걸 도와주고 이게 과연 대응이 맞는 건가? 사실은 총고용보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걸고서 나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다. 사실 이 그림대로 가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협약을 같이 해가지고 이제 도장을 같이 찍게 되는 건데 총고용 보장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교육 훈련을 한다는 의미라든가 그에 대한 지원을 얘기한다는 거의 의미는 일정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떨어져 나가는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하고선 들어갈 때 이 요구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제 노동개선 관련해서 파트를 맡고 있으니까 보면 도에서도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충남은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정책적으로 일반을 해야지. 물론 하지만 아마 제가 보기엔 신뢰형이 별로 없을 거라는 것도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저는 이게 그래 보이는데 민주노총이 자신이 해야 되는 역할을 하면서 그거 자체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이거는 또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변두리의 역할 관련해가지고를 하면서 사실은 본 어려운 부분의 역할 같은 경우는 회피하는 자세로 저는 사실 느껴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명분은 어쨌든 간에 그런 정의로운 전환이라든가 이런 명분이 들어갈 거잖아요. 관련해가지고. 이게 뭐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닌데 도저히 봤을 때는 동의는 안 되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참 하기 싫다. 이런 생각까지 막 갖고 있고 요즘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사실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업 전환에 관한 특히 이제 민주노총의 고민이나 특히 탈석탄 관련해서 이런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쟁점에 이렇게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룰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있지만 과거에 예를 들면 지금 탈석탄은 기후 문제 때문에 부득이한 지향이에요. 이거는 개별 산업의 문제가 인류 공동의 문제예요. 그 탈원자력, 탈원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탈원전 방향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방향을 지어놓고 5, 6호기를 수구의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그걸 양성시켜 버렸다고. 탈석탄 지금 수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 자기 철학과 현실이 따로 가는 거예요. 따로 가는 거예요. 민주노총은 자기 철학적 과제에 우선 명확해야 돼요. 그 시기에 이거를 디테일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 문제는 자기 별도로 하더라도, 그죠? 이런 시대적 과제와 보편의 문제에 대한 자기 정치적 과제, 철학적 과제가 정확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노동자들이 예를 들어 화력발전 노조 조합원들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다수 노동자들의 과제로서의 포괄적 자기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대전에서 원자력 발전 연구소에 실험용 발전소가 있었어요. 거기서 계속 폐기물이 나와가지고 창고에다가 아주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쏴놔가지고 대전 시내가 여전히 일정 정도 피폭이 돼. 그리고 대청호가 충청 남북 여기도 대청호 물 먹잖아요. 거기 여전히 피폭 상황이 보고가 돼. 그래서 이거를 그때 민주노동당에서 폭로를 하고 이에 대해서 정치로 문제가 돼갖고 전국적으로 난리가 난 데 있었죠. 원자력 연구소에서 민주노총 탈퇴하고 현수막 걸고 민주노총 방문했었어요. 그거 해결하는데 6개월 걸렸었어. 설득하고 논의하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문제에 함정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특히 이제 전반적으로 산업전환이 요구된 인식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석유 산업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이 산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구 공동체에 대한 위기가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얘기했었던 문제가 또 다른 상황이에요. 또 다른 상황.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것으로 명확하게 해서 사회적 우리의 뭐랄까 지지도, 영향력 이런 걸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노총이 예를 들어 충남본부 내에 기후위기 특별위원 같은 걸 만들어갖고 강력한 기후 변화에 대한 제기를 해내라는 거예요. 해내고 민주노총이 기후위기에 대해 자기 고민과 주장을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그러나 산업 전환의 과정 속에서 그 산업 자체에 있었던 노동자의 고용 문제 이런 거에 대해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사회적 지지와 합리적 자기 주장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발언하지 않고 그냥 석탄 막 이런 것 때문에 충청남도 이 막 오염이 그냥 막 매일매일 최고 높은 이런 상태에 살고 있는 도민들을 상대로 해갖고 나 문제에 대해서 왜 발언하지 않는다는 말을 갖고는 설득하기 어려울 거예요. 나는 이것은 민주노총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정당성을 만들어가기 위한 자기 태도를 좀 그때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울산 같은 데에서 현총련 사업장 현대자본이 더럽히는 공기와 물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으면 우리들의 그 정치적 사회적 지위가 어땠을까? 또 대전 같은 데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원전의 피폭 상황에 대해서 과기노조와 원자력 발전소 노조와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이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의 장에 주도적으로 뛰어들었다고 한다면 이 원자력 그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건에서 대화를 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난 교섭력이 훨씬 더 높아졌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확신을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탈석탄 과정에서 있는 화력발전소 동지들의 이 그 고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대서특필 때 나도 자세히 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가 풀어나가기 위한 해법의 일환이라도 적어도 기후 문제에 대한 민주노총의 자기 주장이 좀 선도적으로 나가고 그런데 당장 먹고 살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 공감대를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와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안 하고 협소해. 그리고 계급 내부적으로 바깥에서 볼 때 사실은 불편해. 이사장 새끼 바꿈는 거 보고 나 정말 짜증났다고. 그 자본이 너희들 민주노총 내부에서 싸우고 있는데 참 이 바꿀 만한 이게 정말로 보기 싫었어요. 그럴 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그 해결책에 대한 발언권의 교섭력이 높아질 수가 있겠냐고 지금. 그래서 세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내가 조심스러워서 나중에 토론을 함께 하고 나도 관심을 갖는 걸로 하되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다급하게 충청남도의 노동자 일반을 대표하는 민주노총 충남본부에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 특별위원 같은 걸 좀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문제 과제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자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중에서 민주노총이 가공해서 적절한 정도의 발언을 좀 명확하게 해낸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나 전환에 대한 사회적 제기를 하는 데에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본부에서 그런 거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좀 다른 결의 얘기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양극단의 경향들이 노출되는데 자신의 고용을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어서 출발하는 이 경향들은 자신의 고용만 지키면 된다라는 의식에서 출발하는 양극단의 경향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플랜트 건설 노조의 경향도 그렇고 금속 노조의 경향도 그렇고 역으로 얘기하는 이 형태가 어떻게 발현되느냐가 다른 거지.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 권력이나 자본을 올 때는 좋은 노림수죠.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끊임없이 갈등 구조로 만드는데 둘이 쌈박질이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저 옛날에 했었던 구호 한번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민주노조 쟁취하여 우리 민주노총 쟁취했으니까 그 옛날 노조 그 구호를 한번 함께 하는 걸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민주노조 쟁취하여 노동해방 앞당기자. 민주노조 쟁취하여 노동해방 앞당기자. 노동해방 앞당기자. 쟁.